동문아이텍의 신승목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본부장님, 먼저 이제 올해 5월달에 발표했나요? 이 N2SF. 예. N2SF가 내셔널 뭐의 약자입니까? 일단은 내셔널 네트워크 세큐리티 프레임워크. 오케이. 예. 그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폐쇄망을 기존 예. 우리가 경고했던 예. 그 공공기관 예. 또 금융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예. 그런 폐쇄망 거를 좀 완화한 것 같은데 예, 예. 그것이 왜 지금 시점에서 예. 왜 이런 정책이 왜 나온 거라고 보세요? 기존의 폐쇄망은 이제 폐쇄망에 있는 데이터는 예. 인터넷망에 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안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전하기도 하고요, 일부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폐쇄망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게 침투 공격을 받아서 데이터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생성형 AI를 쓰려고 하다 보니 생성형 AI의 기본은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구간에 있는 데이터도 학습을 하지만 조직 내에서 우리 데이터를 학습해서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려면 폐쇄망이 아니라 열려있는 망이 돼야 되거든요. 내부에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학습 내용과 인터넷 구간의 학습 내용을 합쳐서 더 비즈니스적으로 시너지를 내는 데이터를 갖고 오려면 결국엔 폐쇄망이 아니라 망은 어느 정도 열려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망을 N2SF에서 말하는 망은 CSO 같은 분류 등급을 가져서 기밀에 해당하는 업무 영역과 데이터는 뒷단에서 더 보완을 하고 대신에 오픈돼도 되는 데이터들이 몰려있는 망에서 생성형 AI와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라.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N2S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뭐 소버린 AI 하면서 예, 예. 국내에서 AI 산업이 활성화 되려면 예. 뭔가 일단 공공기관부터 그런 예, 오픈된 예. 데이터를 예, 많이 예. 내놓을수록 예, 예. 국내 AI들이 많이 학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배경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뭐 이게 단순하게 이거를 뭐 레코멘데이션 하는 겁니까? 강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이게? 5월부터는 이제 공공기관은 강제 시행이고요. 네. 금융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권 자율 보안이라고 하지만 AI를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안 요건을 갖춰라. 이런 것들을 이제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이드를 하게 되는데 N2SF는 솔직히 공공기관 컴플라이언스로 처음에 나오다 보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관여해서 만든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게 금융 쪽이나 민간 분야까지는 결국에는 그렇게 보안이 다 내려올 거고 네. 그 기준에 맞춰서 데이터 중심의 보안이 가야만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데이터 중심의 보안이라고 하셨는데 예, 예.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뭐 문서 예. 한글로 된 문서라든지 예, 이런 예. 거 이거 기밀이야 뭐 예, 이거 안 예. 돼 노출하면 안 돼 이건 뭐 괜찮겠네 이렇게 문서 중심이 아니라 예. 데이터 중심이란 건 문서 중심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IT에서 말하는 데이터는 네.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네. 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RDBMS. 이런 RDBMS에 있는 정형화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NoSQL, 빅데이터 때문에 나온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비정형 데이터. 예, 그런 데이터들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레이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반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 비정형 데이터는 워드나 엑셀, PDF, 파워포인트 같은, 아래 한글 같은 이런 문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중심의 망분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데이터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 데이터 중심의 보안을 하려면 최초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부터 그 다음에 파일 서버나 나스 장비, 왜냐하면 업무용 프로그램은 대부분 브라우저에서 마크업 랭귀지로 나옵니다. 그것도 문서고요. 거기서 다운받으면 그게 워드나 엑셀 같은 문서가 되는 거겠죠. 이런 것까지로 쭉 이어져서 데이터를 분리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데이터 분류를 문서 분류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N2SF에서 말하는 걸 보면 결국 데이터는 망을 세분화해서 각 망에 필요한 데이터들만 존재하게끔 하는 건데 문서를 가운데 모아놓고 CSO로 나누는 건 망분리가 아니죠. 네. 예. 왜냐면 그게 문서 안에도 예. 단일한 문서 안에도 민감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예, 예. 오픈된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럴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예. 그거를 문서 단위로 해버리면 예. 모두 다 오픈하지 못할 그게 될 수 맞습니다. 있는데요. 예, 대부분은 기밀 정보는 조직 내에서 1에서 3% 내외입니다. 네. 근데 이게 워드나 엑셀로 가면 99%가 이제 오픈되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다 상황으로 되는 포함됐으니까.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엔터프라이즈 기업은 AI를 쓰기 위해서 이게 실제 있는 일인데
모든 엔드포인트 PC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를 지시를 시킵니다. 그래서 중앙화 해놓고 거기서 그 문서들을 분류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운받아서 분류된 데이터를 쓰는 조건으로 AI로 오픈해준다. 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바로 시행하는 고객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궤도 시간을 두고 변화해가는 고객들도 계십니다. 자, 그 국내 기업들은 이제 공공기관들, 예. 지금 이제 공공기관부터 먼저 시행을 한 거니까 예. 공공기관들도 지금 이제 기존에 DLP, 예. DLP는 많이들 이미 도입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NTSF 정책이 바뀌면서 예. 공공기관에서 가장 지금 만나보시면 예. 가장 힘들어한다 그럴까? 예. 좀 당황해하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입니까 지금?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우리 조직이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알까? 예. 물론 이제 개인 정보는 명확합니다. 네. 단독으로 개인 정보도 있고 조합 정보도 있지만 영업 비밀이나 그 국가에서 지정한 기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 업무 단위고 그 업무 단위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어떤 묶음을 기밀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 찾아서 기준 세우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도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모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오해하시는 것 때문에 PC에서부터 문서를 분류하시는 이제 반대 행위를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나가거나 이제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는 이 조직에 맞는 데이터 분류 체계를 잡아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해주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런 솔루션들이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빅아이디에 예. 이거 도와주는 DSPM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예. 결국 그것이 그 기업에 있는 단순 문서뿐만 아니라 문서 예. 안에도 다양한 민감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다음에 뭐 아까 같은 오라클 DB 같은 저용 예, 데이터 또 반저용 데이터 예.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제 등급을 예. 등급을 인간이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예, 맞습니다. 그거를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 예. 용어에 맞게 그걸 분류해주고 예. 지속적으로 해주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해준다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더해지는 게 그냥 데이터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최근에 뭐 NTSF나 어? AI 보안 가이드 또는 이제 뭐 개인정보 관련돼서는 ISMSP, 네네. 뭐 해외 GDPR. 오케이. 왜냐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이제 해외 지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나라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양한 보안 컴플라이언스들을 그 정책에 같이 넣어서 그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그 컴플라이언스들을 유지하고 잘 했다라는 에비던스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 데이터 중심의 보안을 강제하는 이런 NTSF 같은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발맞춰가는 그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예. 요즘 같은 섀도우 AI, 예. AI를 기업에서 많이 학습시키고 에이전트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때 또 데이터 중심의 보안이 예. 왜 중요한 건지 오늘 얘기하겠지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다면. 예. 일단 말씀하신 섀도우 AI는 네. AI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할 때 이제 데이터를 정제하는 조직이나 개발자들이 자기만의 AI 모델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되고 삭제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서 삭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AI에서 학습을 하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데이터도 분류하고 그 학습하는 데이터로 바뀐 인베딩 데이터도 분류 대상이고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AI가 도입되면 우리가 데이터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예, 예. 어떤 그 과정을 거쳐요. 전처리라든지 예, 예. 그 과정에서부터 우리가 항상 AI에 학습시키는 것을 예. 뭔가 리밋을 준다는 거죠. 항상. 예, 맞습니다. 오케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최근에 뭐 지난주에 그 허깅 페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뭐 그 전에 클로드 코드 네. 사태도 있었고 결국에는 샌드박스 내에 나가면 안 되는 AI가 나가서 오픈 AI예요, 또. 나가서 공격을 하고 네. 근데 최근에 이슈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보안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AI가 공격을 했으면 우리는 AI로 보안한다. 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중요하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공격이라는 거는 이 조직의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데이터를 망가뜨려서 이 조직을 와해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최종 목적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잘 보호를 해야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공격에서 가장 빨리 대응을 하고
최대한도로 방어해낼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으니 보안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러한 시대에 아주 베이직한 기본부터 네. 보안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얘기 나온 게 이제 국가망 보안 체계, 아까 말씀드린 NTSF 같은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AI 보안 가이드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그 미국의 니스트의 AI RMF나 어떤 데이터 분류 체계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컴플라이언스가 나온 이유가 이런 거를 예상하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 뚫릴 수밖에 없는 이런 복잡한 보안 상황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기존의 폐쇄망이 아니라 AI도 활용하면서 더 안전하게 보호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나온 게 이제 이 두 가지의 컴플라이언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AI가 좀 똑똑해지니까 예, 어차피 공격은 예. 항상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정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최근에 외교부도 문제가 생긴 게 외교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외교부에서 쓰는 장비의 취약점을 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AI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던 취약점들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국가에서 강제합니다. 뭐 공공기관이든 금융이든 AI를 쓰려면 NTSF 기준으로 망을 3분할 해라 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어디서부터 뭘 다들 그게 이제 걱정이 되시고 그러니까 항상 문서 중심으로 하면 생각했는데 예, 예. 갑자기 데이터 중심으로 하라니까 예. 그게 제일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그 저희가 컨설팅을 나가면 우리는 PC에서 데이터를 분류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왜 그러십니까 하면 AI에 프롬프트 날리거나 뭐 할 때 DLP 같은처럼 막고 싶다. 보안 등급에 따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의 DLP 같은 솔루션이 이미 키워드나 정글 편집 그걸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왜 분류를 하냐. 왜냐 모든 보안의 한 70%는 엔드포인트 PC에 쏠려 있습니다. 그럼 업무를 하시는데 너무 불편해요. 네. PC가 느려지고 충돌 이슈가 많고. 그렇죠. 근데 여기다 AI 관련된 보안에 데이터 분류 관련된 보안에 이렇게 놓으면 더 느려지고 더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데이터 보안을 좀 더 효과적이고 잘 보호하기 위해선 뒷단에서부터 데이터를 분류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되게 유명한 어떤 교수분이 SNS에서 하신 내용인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AI 때문에 공격받고 무서워서 예전에 폐사망처럼 하고 싶어. 그랬더니 이제 이 교수님께서 그러면 그대로 써. 대신에 너희가 갖고 있는 아까 문서 네. 99%의 문서가 보안 등급 최고야. 그렇게 관리해봐. 그게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분류해서 망을 나눠서 관리한다는 게 왜 효율적이고 좋은지 그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내용은 이제 올해 AI 보안 관련돼서 이제 국가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내놨는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대안제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데이터 차등화 보호. 저게 이제 문서 차등화 보호가 아닙니다.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반정형이든 데이터를 차등해서 보호해라.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접근 제어. 저게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뭐냐 하면 정부에서 말하는 거는 크리티컬과 센시티브, 오픈 세 개로 망을 나누고 그 안에 업무 시스템들의 계층적인 레이어를 쌓아가서 보안을 더 강화하되 오픈된 망에서 생성형 AI를 써서 AI 활용성을 높이고 이제 업무를 고도화하자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서 꼭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문서의 분류가 아니라 네. 데이터의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권한이 없는 어떤 문서를 보면 제가 다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크리티컬과 센시티브한 데이터에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서에서 크리티컬과 센시티브에 대한 데이터만 마스킹 처리가 된다던가 다른 이름으로 바뀐다던가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게 보안성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 보안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워드나 엑셀 같은 아래한글 같은 문서로 떨어져도 거기에도 제가 권한이 없으면 암호화를 한다던가 네. 접근 제한을 둔다던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나가는 거지 문서를 한쪽에 모아놓고 얘는 C, 얘는 S, 얘는 O 이렇게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고 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보니까 이게 데이터의 차등화 보호를 해라 했지 예. 차등화 보호를 어떻게 해라까지는 그럼 없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정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왜 NTSF 처음 나왔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컴플라이언스나 해외 거 레퍼런스를 보면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 이런 이제 명세서 같은 건 있지만 네. 이걸 실제 업무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하는지는 해본 사람만 알 수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치가 아직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NTSF 기준으로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지키려면 데이터 분류 체계를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제로 트러스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보안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하자. 그래서 데이터 분류 체계를 어떤 포인트 솔루션을 도입해서 버튼 누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N2SF 가이드라인을 처음에 기획할 때, 그 기획하신 뭐 교수님, 아니면 뭐 정부, 뭐 국가정보원, 뭐 전문하시는 분들이 기획을 할 때 이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준비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벤치마킹의 저변에는 처음부터 설계하자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류 체계는 솔루션 도입이라기보다는 R&D 사업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지이지 단계에서 어떻게 망분리를 다시 재편할 거며 망분리된 환경에서 각 망별로 유지될 데이터들을 컴플라이언스 기준 어떻게 유지할지 에지이지 투비 단계에서 모두 필요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은 제로 트러스트에 이제 5가지의 이제 큰 꼭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데이터 보안 쪽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 데이터 보안의 영역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 밑에서 4번째 보면 DLP는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가 이그레스 되는 시점에서 이제 차단하거나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그 외의 부분은 되게 생소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DSPM 솔루션이 저 DLP 영역을 포함하는 솔루션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하지만 DLP를 뺀 나머지는 다 포함을 해야 DSPM 솔루션이라고 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사에서는 제로 트러스트를 얘기를 많이 하고 국가정보원에서는 저 중에서 데이터 보안을 하려면 데이터 중심의 망보안을 해라. 그 첫 번째 스텝은 중요한 업무 시스템을 구분해서 망을 논리적으로 분리해라. 그리고 그 중요한 업무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또 분류를 해서 등급을 나눠야 되고. 네. 그러니까 3단계로 분류하라는 게 망을 분리하라는 거지. 그 망 안에 있는 데이터를 3단계로 분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네네. 왜냐면 각 망별로 그렇죠. 내부에서 10단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조직의 환경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는 그런 데이터 중심의 망 분리를 요청을 했고 이게 이제 금융보안 쪽으로 가면 자율보안이지만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다 포함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러한 컴플라이언스들이 나오는 이유는 AI를 사용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AI를 조직이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폐쇄망으로 AI를 이제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우리 조직의 데이터만 학습시켜서 하겠다라는 이제 조직도 있고 또 하나는 폐쇄망은 아닙니다. 인터넷 쪽으로 연결은 돼 있지만 우리 조직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웹에 있는 데이터도 학습을 해서 머지해서 하려는 조직이 있고요. 또는 아예 인터넷망에 있는 상용 AI를 구매를 네네, 해서 그렇죠. 우리 데이터를 그쪽에 보내고 이렇게 사용하는 고객들이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하든지 간에 우리 조직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상황이 되면 그 안에 민감 정보나 개인 정보는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AI 보안을 대부분은 뭐 학습하는 데이터의 보안을 잘 생각을 못 하세요. 이제 급하다 보니까 AI 도입하고 내가 프롬프트에 질문할 때 민감 정보나 이런 걸 못하는 DLP성의 기술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표면적인 내용이고요. 이 뒷단에 우리 조직의 데이터에서 민감 정보나 개인 정보를 학습하지 못하도록 분류해서 관리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네.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 때문에 N2SF나 AI 보안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왜 AI 데이터를 보호를 해야 되냐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보통 이제 저희가 말하는 생성형 AI는 LL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용도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데이터 수집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 RDBMS에서 수집도 되고 워드나 엑셀 같은 문서도 되고 우리가 뭐 셉이나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업무용 프로그램을 싼다면 거기에서 이제 뭐 BI 도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런 것들 이제 모아놓게 되겠죠. 이 모아진 데이터 안에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 영역에서 민감정보나 개인정보를 스캔해서 분류해서 이거를 학습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자동화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집할 때 아예 분류한다? 수집하는 예. 순간에? 예. 1차적으로 수집할 때 분류를 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 생성형 AI를 구축을 할 때 가장 금액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이 드는 게 데이터를 모아서 정제하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부터 데이터를 분류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보안성이 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분류를 해야 시프트 레프트네. 예, 맞습니다. 그 다음 2차는 뭐냐면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면 이제 인베딩 데이터라고 그래서 AI가 워드를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AI가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이제 벡터화 시키죠. 예, 벡터화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변환하고 나서도 그 안에서도 또 한 번 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야 될 부분은 AI를 이제 개발하고 만들 때 테스트하는 이제 개발자나 엔지니어들은 섀도우 AI라고 해서 자기만의 모델을 또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소스 코드를 이제 개발자가 개발하면 주석에 뭐 아이디 패스워드 들어가 있고 네네, 그렇죠. 기밀 정보 들어가 네네. 있는 것처럼 네네. 그런 섀도우 AI 모델 쪽에도 그러한 데이터들이 되게 많아요. 만료된 토큰 값이라든가 뭐 인증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제 찾아서 이거를 삭제를 하거나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수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동화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매번 찾아서 뭐 우리가 이거를 클릭해서 삭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의 승인 결제 시스템이 있다면 그쪽에 API 연동을 통해서 해당 담당자, 의사결정권자들한테 이러한 게 발견돼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뭐 결제를 요청한다. 그러면 그걸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삭제가 된다던가 아니면 그 학습하는 데이터를 모아서 정제하는 조직에 엔지니어 조직에 티켓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협업 툴을 통해서 뭐 지라나 슬랙 같은 협업 툴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학습을 하면 안 되니 요 데이터는 삭제를 해라. 그리고 그 에비던스를 첨부해서 나한테 피드백을 달라.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습 자체적으로 구축한 AI에서 학습한 데이터들의 민감 정보나 개인 정보를 최소화하고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게 필요한 이유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자체적으로 구축한 AI 시스템은 결국에는 우리 조직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조직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지적재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레시피는 특허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내는 순간 10년 지나면 오픈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영업비밀로 최소한의 인력들만 그 레시피를 갖고 있을 텐데 페인트 회사도 비슷하고 그 화학 공식이나 그 배합 정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최소한의 인력들만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생성형 AI를 쓰게 되면 그 인력들도 AI를 활용할 거고 하다 보면 의도치 않든 아니면 의도적이든 결국에는 AI 쪽에 나가지 말아야 될 데이터가 던져지는 순간 이게 어떠한 파급력을 갖고 올 수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최초에 학습하는 데이터부터 데이터를 분류해서 정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 프레임워크가 조직 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성형 AI를 뭐 내부의 직원이 쓰든 아니면 외부 파트너가 쓰거나 아니면 고객이 쓰건 간에 그때 생성형 AI가 민감 정보나 그런 거를 학습을 해놨으면 예. 얘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든 지능적으로 하게 되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그쵸.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우리 폐쇄망에 우리만 하게 해놨는데 민감정보 학습하면 어때? 오픈 안 할 건데.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지금은 오픈을 안 하시지만 내일 오픈하시는 의사결정이 나올지 한 달 뒤일지 아무도 모른다. 네. 그리고 조직 내에서 그거를 의도적으로
프롬프팅으로 문의를 해서 그렇죠. 중요점으로 빼내서 나가는 내부의 위협 인자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짜 그 N2SF에서 말하는 3단계로 데이터 중심으로 망을 분류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이 오늘 가장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위에 보이는 이제 데이터 분류 체계는 왼쪽에 보시면 되게 많은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 특히 유럽 쪽에서 데이터를 분류해 봤습니다. 뭐 10단계로도 해보고 5단계로도 해보고. 저도 이제 군대에서 작전병 출신이라 저는 이제 컴퓨터를 다 쓰면 하드디스크를 빼서 금고에 넣어놓고 오, 예, 야, 네모반으로 네. 들어갔던 세대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폐쇄망입니다. 네, 완전 근데 폐쇄망이에요. 그 하드디스크 안에는 뭐 전투 세부 규칙, 보안 1등급, 2등급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 이제 문서를 데이터를 분류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군에서도 데이터를 뭐 10단계, 20단계 이렇게 나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보안 체계는 물리 보안부터 소프트웨어든 논리 보안이든 뭐 관리적, 절차적 보안이든 대부분이 이제 밀리터리 군대에서부터 시작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군조직이나 정부기관에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결국은 3단계로 나누는 게 가장 효율적이더라.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탑 세큐리티냐, 아니면 뭐 미디움이냐, 아니면 로우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365 같은 경우도 데이터 분류하는 예제를 보면 4단계나 3단계를 많이 써요. 주로 이제 거기는 4단계가 많이 네네. 나오는데 그것처럼 이제 등급을 나누는 이제 분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요런 내용을 벤치마킹한 N2SF에서 말하는 크리티컬, 센시티브, 오픈에 대한 망분리는 어떤 의미냐? 기존에는 폐쇄망과 인터넷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망은 기존에도 오픈돼도 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폐쇄망 쪽에서 C하고 S를 나눠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나누는 기준이 일단 업무겠죠. 왜냐하면 업무 중에 이 비밀 데이터나 중요 데이터를 컨트롤하고 생성하고 관리하는 직군이 있고 덜 민감한 데이터를 하는 직군이 있기 때문에 업무 구분으로 나눠서 크리티컬한 망에 있는 데이터들은 그 망 쪽으로 몰아놓고 그 중에서 이제 센시티브 해도 된다라는 것들은 그 다음 망.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봤더니 아 얘는 오픈돼도 되네. AI를 위해서 써도 되네. 네. 이러면 이제 오픈된 망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민감 정보 S, S는 전 폐쇄망에 있는 겁니까? S는? 아니면 저거를 조직의 특성에 따라 아니면 틀립니다. DMZ 같은 데 있는 그러니까 건가? C하고 S를 한 통으로 놓는 조직도 있고요. 아, 네. 그 다음에 분리하는 조직도 오케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워드 문서 안에 C하고 S하고 O가 다 있다라고 하면 네. C로 에스컬레이션 되겠죠. C 등급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그 워드나 엑셀 같은 문서는 거의 90% 이상이 민감 정보로 분류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마스킹이나 익명화입니다. 결국에는 마스킹이나 익명화는 우리가 브라우저 뭐 그루베어나 ERP 보듯이 브라우저에서 보는 마크업 랭귀지에 나오는 데이터의 그 업무용 프로그램에 제가 로그인을 했을 때 그 안에 나오는 데이터가 제가 권한이 없으면 마스킹 처리가 되거나 알리아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워드나 엑셀로 떨어지면 거기도 똑같이 처리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문서에 대한 보안 등급의 분류는 마스킹 처리나 익명화 처리를 한 문서가 되겠죠. 예. 이게 힘들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홍길동이 접근할 수 있다. 뭐 김말찬 접근할 수 없다. 이런 접근 제어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모든 데이터를 다 분류해서 관리하고 등급을 나눈 후에 이게 문서로 떨어질 때 조직이 크다 그러면 마스킹이나 마스킹, 익명화를 써야 네. 되는 거고 크지 않다 그러면 접근 제어 정도로 네. 이제 분할을 오케이. 해서 하는 형태. 그럼 마스킹하고 그런 거 하는 것도 DSPM에서 해줄 수가 있는 건가요? DSPM에서 하는데 예. 이제 뭐 PC 단에서는 솔직히 에이전트라는 게 설치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의 DSPM이 이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에이전트가 설치돼서 PC에서 동작하는 DSPM 솔루션들이 있고 이제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백단에서 이제 비가이드 같이 도는 솔루션들이 있는데 에이전트에서 도는 솔루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DSPM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서 분류를 네. 주로 하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에이전트가 설치되는 DSPM이 만약에 외산이다. 뭐 국산이라 하더라도 DRM하고 연동을 해야 되고요. 아래 한글을 지원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DLP하고도 연동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단에서 다 정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결국 엔드포인트에서는 자기의 권한에 있는 데이터가 문서가 됐던 어떤 뭐 그루베어나 ERP의 마크업 랭귀지로 보이는 화면이든 그 자기의 권한만큼만 보고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해서 좀 연장을 드리면 결국에는 기밀, 민감, 공개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을 분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조직에 저장되는 PC를 제외한 우리 조직에 저장되는 모든 레파지토리, DB든 파일 서버든 나스 장비든 어떠한 형태든 이 레파지토리 안에 있는 데이터가 뭐고 어디에 있고 누가 이걸 핸들링 하는지 이 부분은 이제 인사이트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온프라미스 환경도 있지만 일부는 저희가 클라우드도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클라우드에 있는 것도 데이터를 찾아서 그렇게 비저빌리티, 가시성을 가져가야 되고 온프라미스도 가져가야 되고 최근에 이제 뭐 공공기관보다는 일반 기업 같은 경우, 금융 같은 경우는 M365의 코파일럿을 쓰신다던가 또는 이제 뭐 셉이나 세일즈포스.com, 서비스나우 같은 사스 애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쓰세요. 근데 이러한 사스 애플리케이션들도 결국에는 우리 조직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조직의 개인정보, 민감 정보를 어떻게 핸들링 할 수 있냐라는 게 이제 퀘스천이거든요. 네네.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DSPM 솔루션인 거죠. 그쪽에도 다 협약이 돼 있어서 커넥터라는 API가 개발돼 있고 그거에 관련된 계정을 발급받아서 DSPM에 연동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대한 거를 우리 조직 기준에 맞춰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한이 없다면 서비스나우나 세일즈포스닷컴에 들어갔을 때 제 계정으로 들어가면 마스킹 처리된다던가 익명화 된다던가 문서를 다운받을 때도 권한이 없으면 안 된다던가 이러한 기능을 다 연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글로벌하게 유명한 건 지금 설명드린 뭐 세일즈포스닷컴, 서비스나우, 뭐 오라클 DB, 뭐 마이에스케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 글로벌하게 표준되는 거는 다 지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국내에서 개발된 건 어떻게 지원이 되냐. 예를 들어서 RDBMS는 국내에서 개발된 게 아마 티베로라는 그렇죠. 게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외산인데 빅아이드 같은 경우에는 RDBMS는 100% 지원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못 지원하는 게 티베로예요. 그럼 티베로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경험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빅아이디는 SDK와 API를 같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티베로 DB를 조직에서 일부 쓰고 있다. 그러면 그 티베로 DB에서 데이터를 스캔해서 어떤 데이터 분류 체계를 가져갈 수 있는 커넥터라는 거를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해서 붙이게 되면 티베로 DB도 쉽게 되는 거고 국내에서 뭐 개발된 그루베어나 ERP 이런 것들도 그런 커넥터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국내에서 개발된 그런 것들은 이제 SDK 기반으로 커넥터를 개발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외산 그런 것들은 글로벌 것들은 이제 API로 바로 하면 되는 예, 거고. 대부분 다 연동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1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가시성으로 봤을 때 요거는 크리티컬하니까 C망으로 가야 되고 요건 뭐 조금 센시티브하니까 S망으로 가고 요거는 AI 학습시켜도 되고 우리가 활용성이 높아 오픈돼도 돼. 그러면 오픈된 망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서 관리를 해야만 생성형 AI를 쓰거나 할 때 국내 컴플라이언스나 어떤 불미스럽게 침해 사고가 발생해도 면책 사항이 되는 거죠. 우리는 N2SF를 지켰고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지켰고 그걸 다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받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중심의 분류 체계를 가져가셔야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어디에 있나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온프라미스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예전에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거 사용하기 전에 있던 영역이고요.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RDBMS, 수백 대, 수천 대의 RDBMS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시대 때문에 노에스케일이라는 좀 하드비라든지 고용량의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서버, 뭐 파일 서버는 많지 않겠죠. 근데 나스 장비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데이터를 스캔해서 개인정보가 있는지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찾아서 이제 가시성을 가져가야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원드라이브나 이제 뭐 M365의 쉐어포인트처럼 구글의 스토리지를 쓰는 경우가 계세요. 구글이나 이제 클라우드에 스토리지를 쓰시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도 스캔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발이나 이런 네이티브 클라우드가 되면서 협업 툴을 많이 씁니다.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협력사하고도 그렇죠. 서플라이 슬랙이라든지 체인사, 뭐. 슬랙이나 이런 걸 쓰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오가는 데이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슬랙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나 아니면 지라 같은 협업 툴에서도 뭐 기터브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잊지 말아야 될 데이터를 스캔해서 찾아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런 협업 툴이 결국에는 이 협업 툴을 통해서 랜섬웨어나 악성 코드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직의 데이터가 저쪽으로 가고 저쪽 데이터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빅아이디는 이 서플라이 체인의 보안을 이 포인트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우리 조직의 데이터가 저쪽 협력업체로 넘어갈 때 민감한 자료나 넘어가지 말아야 될 데이터가 넘어간다면 바로 얼럿이 뜨고 담당자한테 이제 코멘트가 날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권한을 뺏는다던가 파일을 회수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게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강조드리는 저희가 뭐 셉이라던가 뭐 지라라던가 아니면 서비스나우, 뭐 셀즈포스닷컴 같은 것들을 쓸 때 우리 조직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그점 사스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도 전부 다 스캔해서 조직 내에서 이 비저비트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할 때는 DSPM 솔루션이 온프라미스 환경도 지원이 돼야 되고 클라우드 환경, 사스 환경을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기업에서 어떤 기관에서 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온프리미스라든지 뭐 클라우드 또 사스 서비스 혼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빅아이디 DSPM을 도입해 가지고 예. 일단은 현재 있는 데이터 현황을 일단 체크하고 예. 등급을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예. 그 솔루션이 예. 그거 하는데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이제 1차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스캔해서 찾는 거는 네. 이제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 틀리기는 하는데 뭐 수백 대의 데이터베이스만 대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한 30일? 네. 보름 정도 네. 이제 스캔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건 1차 스캔이고요. 어. 스캔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조합을 합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글로서리라고 해서 이 회사가 금융회사냐, 제조사냐, 이커머스 회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속성이 다 다르니까. 예, 쓰는 용어나 네, 그렇죠. 데이터 형태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용어 정의를 하고 어? 얘를 또 자산 정의를 합니다. 이 데이터가 무슨 시스템에서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서비스 하나가 오픈이 되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고 와스 서버가 있고 이렇게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묶어서 자산 정의를 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흐름과 데이터의 종류를 찾아서 이제 그 시스템 서비스에 맞게끔 분류 체계를 다시 만드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런 컨설팅 부분이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컨설팅은 사람 전문가가 인volve 되겠네요. 예, 저희 회사에서도 할 수 있지만 네. 저희가 이제 MOU 돼 있는 게 이제 딜로이트 코리아하고 MOU가 돼 있는데 네. 딜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년 정도 그 해외에서 빅아이디로 데이터 분류 체계 컨설팅을 많이 했던 업체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금융권이라던가 이런 쪽은 그쪽에서 이제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은 고객분이 요구하시면 저희 연계는 해드리지만 뭐 저희가 가서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새 데이터 리니지란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데이터의 어떤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플로우 같은 것들, 유래 예, 같은 거라든지, 예, 예. 그거 알아야지만 맥락을 파악하니까. 예,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파악하는 조금 거네요. 데이터 리니지 이제 개통도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게 엔드 포인트에서 보이는 개통도와 백단에서 보이는 게 다릅니다. 예. 엔드 포인트는 이 PC에서 생성돼서 어떻게 사용되던 데이터가 옆에 PC로 갔다가 이 사람이 또 메일 보내서 저 사람한테 갔다가 이게 이제 엔드 포인트의 데이터 리니지고 백단에서는
데이터는 RDBMS나 다른 데서 최초 생성이 되고 유입이 됩니다. 그 데이터가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그 시스템이 어떤 문서를 크리에이트해서 저장소에 넣고 그걸 어떤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가져갔냐, 수정했냐 이런 에이전트 단으로 엔드포인트로 떨어지기 전 단계까지를 관장하는 게 이제 뒷단, 백단에서 보는 데이터 리니지입니다. 네네. 예. 그럼 백단에서의 데이터 리니지가 그게 그렇게 잘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거죠? 일단 엔드포인트에서 보완할 거를 많이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엔드포인트 PC에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이 적용되어 있고 생성형 AI를 쓰기 위해서 더 많은 솔루션들이 지금 설치될 예정이나 설치되어 있는 고객들이 많거든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출근을 하면 PC 버튼을 누르고 부팅되는 동안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올 정도로 부하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엔드포인트에만 쏠리게 되면 업무를 잘 보자고 생성형 AI를 쓰는 건데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뒷단에서 데이터의 어떤 리니지를 기반으로 분류 체계를 가져가면 분류된 데이터를 갖다 쓰는 엔드포인트 입장에서는 분류된 정보를 가지고 핸들링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엔드포인트 쪽의 부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이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아까 그렇게 처음에 현황 파악하고 등급 한 다음에 그 기관의 어떤 비즈니스 글로서리에 맞게 예. 이제 그렇게 매치까지 다 하게 되는 게 한 두세 달? 예, 잡으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면 N2SF에 맞는 그런 이제 세 가지 데이터 중심의 보안 체계가 예. 일단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본 베이스가 구축이 되고요. 네. 그 다음부터 할 단계는 뭐냐면 이 CSO로 나눴는데 네. 각 그 보안 등급에 맞지 않는 데이터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레미디에이션 해나가는 작업을 네네네.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거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관리를 하셔야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에 맞게끔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예, 돼야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왜 문서 분류와 데이터 분류가 다른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보시면 이제 진단서라는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저 안에는 저희가 보면 뭐 주민번호도 들어갈 거고요. 주민번호로 보면 단독으로 개인정보고 되게 민감한 정보입니다. 근데 저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은 종합정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크리티컬한 데이터도 있고 센시티브한 데이터도 있고 오픈돼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고객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90%가 다 기밀이야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뒷단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부터 분류 체계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 문서만 보고 분류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안에는 대부분의 이제 보안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원래는 뒷단에서부터 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마스킹 처리라든가 접근 제어라든가 뭐 알리아스를 준다든가 그런 익명화 처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데이터를 핸들링할 때 데이터의 권한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되는데 그 단계가 없이 그냥 문서를 분류해야 될 것 같아. AI를 쓰려면 데이터 분류를 하래. 그럼 제일 먼저 접근하시는 게 야, 우리 데이터 모아놓고 그 안에서 CSO로 나누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문서를 한 군데 모아놓고 CSO로 나누는 건 망을 분류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맹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 분류라는 거는 백단에서부터 해서 엔드포인트에 있는 문서까지도 연결을 가지고 분류하고 보안 등급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소스들이 있겠죠. 데이터 레이크가 있을 수도 있고 온프라미스든 사스든 뭐가 됐던 데이터 전체 소스에서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스캔을 하는 기준은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업무는 브라우저에서 이제 업무용 프로그램이 돌아가거든요. 물론 이제 CS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결국에 그 내용들은 로그 데이터 쪽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보는 화면이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문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백단에 있는 데이터들을 마이크로 클래시파이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정규 표현식이나 키워드처럼 1차 분류를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뭐 주민번호도 나오고 운전면허 번호도 나오고 이메일도 나오고 개인정보 이렇게 나오겠죠.
뭐 회사의 중요 데이터다. 그러면 뭐 화학식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1차적으로 그거를 스캔을 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해봤더니 저기 보시는 것처럼 1번, 5번, 6번, 7번, 8번, 13번, 15번, 19번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우리 회사의 급여 명세서에 항상 들어가더라. 왜냐하면 뭐 대부분 급여 명세서는 비슷하겠지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회사의 급여 명세서는 다른 회사보다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의 급여 명세서는 ERP나 그룹웨어에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급여 명세서가 있고 그거를 이메일로 월급날 받아서 열어보는 PDF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우리 조직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부터 나왔으며 어떤 이 그룹웨어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된다. 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요 데이터가 여기 있었고 이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소유자들이 누구고가 정해지면 얘는 누가 봐도 급여 명세서야 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A라는 회사는 무슨 제조사인데 거기에 저기 총무팀에서 급여 명세서를 핸들링하는 사람 누구누구고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최종 문서는 얘는 급여 명세서이기 때문에 크리티컬이야 라고 하면 저희가 크리티컬로 분류를 하겠죠.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정을 이 DSPM이 그렇게 그렇게 맞습니다. 분석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저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수동으로 저렇게 묶어서 스캔 결과를 가지고 묶을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생성형 AI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력한 키워드나 정규 표현식 패턴대로 검출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앞뒤 문맥을 따지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워드 문서 하나에 주민번호가 하나가 탐지가 됩니다. 보통 주민번호는 정규 표현식으로 탐지를 하게 되는데 정합성이라는 기능을 확인을 해요. 알고리즘이 주민번호가 맞냐. 그럼 이제 과탐이나 오탐을 좀 줄이겠죠. 그래서 거기 알고리즘에 부합되게 주민번호가 탐지가 됐는데 때로는 그게 상품번호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알고리즘이 맞아도. 주로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검출은 됐는데 얘가 상품번호냐 주민번호를 아는 방법은 이 문서의 앞뒤 컨텍스트를 봐야 됩니다. 예. 이게 개인정보 관련된 문서인지 상품에 관련된 문서인지를 보겠죠. 그게 이제 빅아이디에서 제공하는 AI가 컨텍스트를 일부 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서를 발행한, 퍼블리싱한 데이터 소유 조직이 어디냐. 인사팀이냐, 뭐 법무팀이냐, 아니면 뭐 커머스 팀이냐?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진짜 주민번호인지 네. 상품번호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개인정보에서 주민번호 과탐이나 오탐을 되게 고민을 합니다. 근데 기존의 테크니컬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이게 상품번호냐 주민번호냐인데 이런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맥락을 파악하니까. 예, 정확하게 이제 얘는 우리 조직에서는 주민번호야, 얘는 상품번호야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을 해서 데이터를 분류해 나가는 과정을 두세 차례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 분류는 단순하게 버튼 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분류해서 관리하라고 하는 컴플라이언스 또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을 기반으로 우리 조직이 데이터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백단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지 그 N2SF나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라이프 사이클을 무한대로 가져가면서 보안성을 높이는 게 최종적으로 데이터 분류의 실제 모습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은 오케이. 여기까지. 그 지금 요거 관련돼 가지고 예. POC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요즘. 예, 맞습니다. POC를 해보면 예. 하면 그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이런 분류 같은 이렇게 데이터 중심으로 분류 같은 거를 예. 거의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걸 돌려가지고 예. 이제 이 DSPM이 알아서 이제 분류도 하고 막 하는 걸 예. 볼 거 아닙니까? 예. 보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랄까? 반응은 어떤지. 1차적으로 이제 POC나 POV를 하기 전에는
버튼 누르면 알아서 분류해 주는 걸 말았어요. 그러니까 생성형 AI 시대니까 네네네. 버튼 누르면 해줬으면 해라고 하시지만 네. 그런 솔루션은 존재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왜냐면 그 기업만의 아까 비즈니스 글로서리 같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난해한 게 뭐냐면 이 분류 체계를 잡기 전에 야 일단 우리가 수동으로 분류를 해놓을 테니까 유사한 걸 찾아서 DLP 같은 동작을 요청을 하세요. 아, 네. 그건 진짜 DLP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그런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 스캔을 한번 돌리고 실제 분류 체계를 조직에 맞게끔 어떻게 가져가는지 한 회사에서도 인사팀, 법무팀, 영업팀마다 분류 체계가 다릅니다. 생성되는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내역이 틀리고 그렇죠. 그 업무의 중요도가 다르거든요. 그 특징을 잡아서 부서별로 파트별로 다르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라고 이제 보여드리면 아 분류 기준은 우리도 이제 잡을 수 있겠다.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디에 데이터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걸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DSPM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조직에 맞는 분류 체계를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걸 잡아가서 고도화해서 결국에는 되게 안전하게 분류 체계를 가져가는 건데 그 과정과 인고의 시간 없이 이렇게 버튼 누르면 됐으면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솔직히 그렇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DSPM이 이렇게 구현이 되면 예. 어차피 이제 기업들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AI를 더 많이 활용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AI를 활용할 때 AI가 그 기업을 보다 더 정확히 예. 왜냐면 그 이 분류 체계 안에 기업의 맥락이 다 있는 거니까 예, 맥락 지도가 예. AI가 훨씬 더 잘 AI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기업은 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기능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자체적으로 AI를 구축하시면 빅아이디를 구축한 고객일 경우에 저희가 그 LLM을 연결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콘솔 들어와서 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빅아이디 솔루션에서 권한이 있는 사용자라면 자기 프롬프트 창에다가 야, 우리 조직의 개인정보 현황 좀 알려줘 라고 프롬프트를 자연어로 치면 빅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바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드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체적으로 구축한 AI 학습할 데이터를 분류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프롬프트 프로텍션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드레일처럼 자체적으로 구축한 AI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바로 AI 서버로 가는 게 아니라 빅아이디 플랫폼으로 옵니다. 아. 그래서 빅아이디에서 검토하고 요 프롬프트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주는데 서버를 통해서 받으면 보여주지 말아야 될 데이터는 마스킹 처리를 한다던가 알리아스 처리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기능까지도 애드온돼 있죠. 네. 그러니까 빅아이디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스캔하고 분류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확장해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문도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피드백 주시고요. 특히 설문에 뭐 상담이나 POC 원하시는 분은 상담 버튼이 있어요. 상담도 있으니까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 답변해 주면서 좋은 질문한 사람 2명 이름 좀 기억해 주셔야겠죠? 네. 예, 예. 저 캐스비 네네. 대비 네네. 실제로 더 잘 벌어지는. 자, 이남진님, 망분류 완화로 업무 환경이 유연해진 만큼 DSPM이 기존 DLP나 캐스비 대비 실제로 더 잘 잡아주는 데이터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자, 이제 캐스비하고 DLP를 좀 설명을 드리면 DLP는 두 개입니다. 엔드포인트 DLP가 있고 네트워크 DLP가 있어요. 키워드나 정규 표현식으로 이제 서버를 설치해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건데 캐스비는 뭐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DLP 기능이 그냥 클라우드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DLP와 네트워크 DLP를 머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쪽에 프락시 서버를 두고 그쪽으로 프라이빗한 터널링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통과시키게 되면 DLP 행동을 할 수 있겠죠. 네. 결국에는 DLP나 캐스비는 데이터가 나가는 시점에 열어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DLP나 캐스비를 통해서 할 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DLP에서 10,000개의 데이터를 제가 카피를 합니다. USB로. 그럼 10,000개를 다 열어봐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부하가 막 걸리고 행이 걸리겠죠. 근데 만약에 뒷단에서 분류 체계를 가져가면 10,000개 데이터를 제가 여기서 넣으려고 그러는데 분류 정보가 파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7,000개는 이미 분류된 거고 3,000개가 만약에 분류가 안 됐다. 그러면 7,000개는 분류가 됐기 때문에 그 분류 기준으로 그냥 핸들링만 해주면 되고 3,000개만 열어보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엔드포인트의 과부하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캐스비나 DLP는 온프라미스로 구축했냐 클라우드 환경으로 그냥 전환해서 쓰는 거냐의 차이고 대신에 이제 DSPM은 백단에서 미리 분류해서 하기 때문에 엔드포인트나 한쪽으로 쏠리는 보안의 체계를 평준화해서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까 이걸 궁금했었는데 뭐냐면 이 DSPM이라는 것이 이런 카테고리가 나온지도 지금 이제 몇 년 됐잖아요. 그것이 뭐 빅아이디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DSPM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훈 하이텍 입장에서 왜 빅아이디를 DSPM을 선택을 했는지 그걸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대한민국은 이제 폐쇄망에서 망 완화가 돼서 이제 엔터SP 기준으로 3등급으로 망을 해서 이제 가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폐쇄망으로 가던 거를 생성형 AI를 쓰기 위해서 완화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지이즈 단계에서는 온프라미스 환경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근데 빅아이디를 제외한 대부분의 DSPM은 온프라미스 지원이 안 됩니다. 사스로 그냥 하니까? 사스로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나 사스 애플리케이션은 지원하지만 공공기관이나 제조나 일부 기업들은 폐쇄망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내부에 있는 데이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스나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문제는 리즌이 코리아에 없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빅아이디가 대한민국에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솔루션을 비즈니스를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신홍동님, 빅아이디의 AI 기능은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지 규칙 기반과 AI 기반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빅아이디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가장 만족하는 기능과 가장 어려웠던 기능은 무엇인지요? 일단 빅아이디가 제공하는 기능은 머신러닝 기능도 있고 머신러닝 기능은 사베이녹슬립법 그러니까 이디스커버리 관련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A라는 문서 비슷한 거를 퀵하게 빨리 찾아야 된다. 그럼 분류를 다 해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빨리 찾는 기능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LLM 기반으로 이제 분류자를 찾아서 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사용하는 AI, 자체로 구축한 AI 연동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저희가 클래시파이어로 1차 스캔한 이후에는 앞뒤 컨텍스트를 보기 위해서 자체적인 AI가 구동이 되고요. 그 AI가 데이터의 워크플로우까지도 실제 그려줍니다. 그래서 A라는 DB에서 B라는 서버로 데이터가 가고 이런 데이터의 흐름까지도 AI가 자동으로 이제 생성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고객분들이 이제 가장 만족하는 기능은 일단 비저빌리티입니다. 몰랐던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을 분류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조직에서 어떠한 분류 체계를 가져가야 되는지 인사이트를 얻는 게 가장 좋아하시는 방향이고요. 어려웠던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PC에서 자꾸 분류를 하시려는 거를 계속 고집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은 물론 있긴 하지만 이 PC에서 분류해서 쓰는 건 이 PC가 끝이지 우리 조직 내가 아니고 기존의 DLP에서 이미 뭐 컨트롤이 되는데 굳이 왜 PC에서 분류를 하는 상황인지 이제 그런 걸 설득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김병무님, 사내 데이터는 문서, 이미지, 메신저 첨부 등의 비저형 데이터가 많은데 DSPM이 이런 비저형 데이터의 민감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지요? 일단 뭐 이미지는 OCR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문서는 뭐 그 안에 키워드 정규 표현식 그다음에 앞뒤 컨텍스트를 보고 아까 한다고 설명을 드렸고 메신저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M365를 전사적으로 도입한 고객들은 이제 팀즈라는 메신저를 쓰시고요. 협업을 위해서 슬랙도 쓰시고 뭐 이런 거 쓰시는데 저희가 그쪽을 스캔을 하게 되면 모든 대화면과 첨부 파일의 데이터를 싹 스캔해서 분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배치성으로 스캔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디트 처리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내하고 좀 다르게 해외는 이 데이터를 보고 관리하는 건 그 조직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팀장이면 팀장이 우리 조직의 모든 데이터에 권한이 있고 이거에 대한 책임도 팀장이 가져가는데 대한민국 이제 슈퍼어드민을 이제 한번 다 스커 그러면 저희 회사도 이제 M365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빅아이디 테스트 한다고 한번 진짜 이렇게 팀즈를 돌렸는데
전 직원한테 다 나와서 저희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아. 딱 끊고 이제 그 팀별로 저희 팀만으로 나눠서 네. 다시 이제 테스트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기능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기능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김인섭님, 처음 DSPM을 도입하는 기업이라면 어떤 데이터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DSPM 구축 이후 운영 인력이 많이 필요한지 아니면 자동화 수준이 높은 솔루션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DSPM을 도입하려는 기업이라면 일단 RDBMS하고 그 다음에 파일 서버나 어떤 문서 중앙화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먼저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인력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API도 지원하고 SDK도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인테그레이션 하는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동화를 저희가 지향을 하기 때문에 좀 자동화 수준은 꽤 높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DRM 걸려있는 파일을 도커에서 스캔하는 기능까지도 저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신입주님은 DSPM 구축 프로젝트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면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요? 첫 번째로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는 아까 설명드린 컨설팅 부분입니다. 그 조직에 맞는 이제 데이터 분류 체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비즈니스 글로서리 만들고 카테고라이징하고 그런 컨설팅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그 외에 스캔하거나 이런 것들은 최초 저희가 구축하거나 할 때 고객이 스캔하고자 하는 데이터 사이즈로 라이센싱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사이즈에 맞게끔 구성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김용수님은 생성형 AI와 레그 환경에서는 AI 학습 데이터뿐만 아니라 추론 시 참조되는 데이터도 중요한데 이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권장 아키텍처가 있을까요? 저게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인데 AI 보안이 이제 아까 설명드린 학습하는 데이터를 클린징하는 정제하는 네네. 작업이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용자가 AI를 쓸 때 가드레일처럼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응답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사용자가 AI를 쓸 때 첨부하는 파일이나 어떤 프롬프트 내용의 민감 정보나 이런 거 포함되는 거를 컨트롤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해주는 솔루션은 없습니다. 네. 각각 포인트 솔루션인데 빅아이디는 이제 학습하는 데이터 분류 체계가 1순위고요. 그다음에 2순위는 아까 프롬프트 프로텍션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생성형 AI에 대한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어떤 익명화 처리한다던가 특정 데이터들을 거기까지만 이제 지원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진님은 망분리 완화 환경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데이터 보안 사각지대는 어디이며 실제로 어떻게 발견하는지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그 개발을 위한 협업 도구들 그쪽이 제일 사각지대고요. 왜냐하면 실제 거기에 소스 코드나 뭐 기터브도 연관돼 있고, 그러니까 소스 코드나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 스캔을 해보면 뭐 주소 간에 패스워드, 아이디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토큰 값이나 키 값이 만료된 것들이 저장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그 시크릿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사각지대고, 그 다음에 파일 서버 쪽에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스캔을 통해서 다 찾아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DSPM에 앞으로 이제 DSPM이라는 요 카테고리가 요즘 같은 시대적 환경에서는 앞으로 기업에서도 많이 도입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DSPM에 앞으로 이런 DSPM의 경쟁력이라 하면 예. 어떤 포인트를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만 얘기를 드리면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이 있으면 그쪽에서 나온 로그를 심에 던집니다. 그 다음에 서버 쪽이면 서버에서 개인정보 검색한 내용을 심에 던집니다.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쪽도 그렇게 해서 심이라는 솔루션에서 로그를 통합해서 보고 그러면 네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로그 안에도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있을 수 있고 이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마다 통합하기도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DSPM을 적용을 하게 되면 심을 쓰지 않아도 모든 이기종의 데이터들을 한 포인트에서 가시성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박성구님은 DSPM을 도입하면 메타데이터가 계속 증가할 텐데 DSPM 자체의 저장소와 성능은 어떤 방식으로 확장성을 확보하는지요? 일단 빅아이디 같은 DSPM 솔루션은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구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 도커 환경이고 오토 스케일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요. 물론 이제 온프라미스로 구축을 하시게 되면 구축하신 서버의 성능은 이제 확장을 하거나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몽고DB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그 스캔한 데이터를 DB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스캔한 데이터의 인덱스 값을 저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있는 데이터를 제가 미리 보기 하겠다, 스캔한 걸. 그럼 가서 그 인덱스를 찾아가서 미리 보기를 하기 때문에 네. 성능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 몽고DB 자체 이 고객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뭐 암호화돼야 된다던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이영규님, 이미 기존에 엔드포인트 DLP나 DRM을 촘촘하게 구축해둔 기업 입장에서 DSPM을 새로 도입할 때 기존 솔루션과 역할이 중첩되지 않고 어떻게 시너지를 내며 운영 피로도를 줄여주는 실제 실행 관점의 뭐 설명이 궁금합니다. DLP나 DRM은 90% 이상이 문서에 대한 보안이고요. DSPM은 문서를 포함한 데이터에 대한 보안입니다. 그래서 DSPM을 도입하셔서 뒷단에서 데이터를 분류 체계를 가져가시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DLP나 DRM의 부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ROI도 되게 좋아집니다. 곽원기님은 DSPM이 탐지한 데이터 위험과 IAM, CASB, SIEM과 같은 기존 보안 솔루션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떤 통합 구조가 권장되는지요? 일단 아까 설명드린 CSO로 망을 나누게 되면 그 레이어 망별로 IAM 같은 솔루션들이 필요하겠죠. 뒷단에 이제 크리티컬하거나 센시티브일수록 그게 2팩터 인증이나 3팩터는 더 강화해야 되고 팸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캐스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특정 포인트에서 이그레스 되는 관점의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거는 이제 DSPM처럼 분류 체계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성능의 개선을 가지고 수 있고요. 심 같은 경우는 심의 용량을 적게 쓰겠죠. 심도 최근에는 이제 용량 베이스로 가게 되는데 빅아이디 같은 솔루션에서 대부분의 데이터의 가시성을 처리한다 그러면 심 쪽의 용량을 늘릴 필요도 없고 오히려 더 줄여서 심에 대한 ROI를 좋게 만드실 수도 있고, 반대로 심에서 빅아이디의 데이터, DSPM의 데이터를 갖고 와서 활용하신다고 해도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Q&A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본부장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이름 기억나시면 두 분 이름 좀 불러주겠어요? 한 분은 아까 저 김병 네네. 네. 그다음에 김형 뭐였는데 아까? 네, 저기 저 김형수. 네네. 예. 자, 김병문, 김영수 이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경품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김형수, 네, 두 분이고요. 그리고 설문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문에 피드백이나 특히 뭐 POC나 자료 요청 아니면 상담은 거기 설문 항목 있으니까 항목 또 선택하셔가지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고 갈까요? 네. 예, 제가 한 4개월 정도 이제 한 40여 군데 업체에 와, 이제 DSPM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그 중에 한 4개월 동안 40여 군데를요? 예. 그게 그 NTSF가 실제로 이제 시행이 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N2SF가 금융권까지도 왔고, 아, 꼭 N2SF가 아니더라도 AI가 AI를 쓰려면 데이터 분류해야 된다. 그렇지. 이 체계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오늘 다 드린 겁니다. 네. 뭐냐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 분류와 데이터 분류 차이를 맨날 설명드리고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 되게 힘든 과정이었는데 네네. 아마 오늘 토크화이티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네. 기본 개념은 이제 다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DSPM의 솔루션을 검토하심에 있어서
조직 내 어떤 예산이나 ROI에 맞춰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걸 나중에 예. 오늘 이제 들어오신 분 말고 예. 앞으로 뭐 표식 더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그런 분들한테 매번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려면 그러니까 예. 이렇게 좀 근데 그 대신 오늘 한 얘기를 예, 예. 이거 1시간짜리 보여주자니 그분도 1시간을 안 볼 거 아니야, 그죠?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문서 중심 보안과 예. 데이터 중심 보안이 뭐가 다른 건지 아, 예. 그것만 따로 해가지고 예, 예. 하면 그런 그거 분들한테 괜찮죠. 보내주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확실하게 정말 그 문서 중심 보안하고 이게 데이터 중심 보안하고 어떤 점이 다른 건지 특히 요즘 같은 시대 때 망분리 완화하고 이제 AI 시대 때 그런 관점만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오늘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그죠? 아, 예,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인 건 나중에 상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보안 위협 동향과 대응 관련 다양한 보안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시큐리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